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9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협력편 39경입니다. 네,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한치라고 하고요. 예, 저는 야부입니다. 예, 저는 동아스 이삼입니다. 네, 저는 동주입니다. 네, 저희가 돌고 돌아서 종남산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소용렬을 만나는 주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근데 소용료를 그리운 사람은 너무 빨리 만나면 안 된다. 좀 최대한 지연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꾸 그래야- 뭔가 얘기를 하려다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걸 더. 빼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막. 그러니까 양과가 소용렬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양거와 소용료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둘의 만남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이런 전사라고 할 수 있는 배경들을 저희가 좀 이해하면 더 재밌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곽정이 구척에게 양과를 토스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과는 전진교의 제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소용련은 고묘파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전진파와 고묘파 간의 관계가 이 대염님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좀 관계가 안 좋죠. 그 왜 안 좋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여러 가지 지금 종남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그 고묘파의 그 임조영, 그 창시자인 임조영과 그 전진파의 창시자인 왕중영,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저희가 구척의 입을 통해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묘파라는 게 일부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거든요. 알아야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신조협력 시점에서 갑자기 등장한 소용료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고묘파를 만든 거죠. 김용 선생이 당연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구척이와 곽정의 입을 통해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에서도 왕중양이 등장했었지만 일부 시작할 시점에서도 왕중양은 이미 죽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2부 시점에서는 왕중양이 죽은 상태인 것만이 아니라 왕중양의 이런 여러 가지 옛날의 이런 사연들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예, 2부에서 왕중양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더 많죠. 그렇죠. 일부에서는 뭐 중신통이다라는 정도로 야, 세네. 대단한 이런 그 천하오절의 중심이다 이 정도로 좀 신비스럽게 묘사된다면 여기 신조협녀에서의 왕중양은 좀 인간적인 면모가 대단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됩니다. 네. 인간적인 면모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임조영과의 사랑이겠죠. 그렇죠. 뭐 금나라에 맞서서 뭐 무슨 장수로서 뭐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고 이런 것들은 인간적 면모가 아니야. 이건 공적인 면모죠. 네. 그 왕중양의 사적인 면모 이거는 사랑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왕중양급의 그런 어떤 러브라인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어떤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에 준하는 여성 캐릭터로서 김용 선생이 창조한 인물이 그 임조영이라는 고묘파의 시조죠. 네. 왕중양은 실존 인물이지만 임조영은 허구적인 인물이죠. 그럼 고묘파도 그냥 고묘파도 새로 없죠. 만든 거네. 네, 그렇죠. 예. 고묘파라는 것도 그 제가 알기로는 혹시 뭐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고묘파는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허구적으로 새롭게 네.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가 또 누군가 진짜 있었다.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런 거 제가 정말 알기로는 감사해요. 고묘파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활사인묘는 실존한다고 활사인묘는 해요. 당연히 있죠. 네네. 예, 활사인묘는 왕중양이 만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활사인묘의 그 묘자가 네. 그 무덤 묘자잖아요. 네네. 그 고묘파의 묘자가 무덤 묘자고 활사인묘를 모티프로 해서 오. 고묘파라는 거를 만든 거죠. 김용 선생이. 활사이묘 그 소설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그 동굴도 있고 이런 식인 건가요? 약간 과장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안에서는. 그 안에 막 네. 무슨 뭐 장치가 있고 함정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렇진 허구적으로 않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활사인묘의 왕중양이 수년간 은거했던 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구음진경이 새겨져 있나 안 새겨져 있나를 예, 안 확인해야 될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임조영, 그 김용 선생이 창조한 인물인데 임조영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임조영은 일단 왕중양급의 무공을 갖추었더라고. 일단 강함은 기본. 네.
강호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네. 강호에서 평가받는다는 거는 실제 이 김용 선생의 강호 세계관 안에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평가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강호 안에는 임조영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임조영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제가 말씀드린 강호는 이 강호 세계를 이렇게 흠모하는, 지금 현실 세계 대역들 사이에 이 임조영이라는 캐릭터가 왕중양급의 대단한 이런 무공과 어떤 지성과 그리고 미모를 갖춘 이런 캐릭터야만 왕중양이 어울리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조영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구척이와 곽정 사이에 뭔가 나누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시 한 편을 네. 우리가 뭔가 화두로 이렇게 디딤돌로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고려원판에는 빠진 시입니다. 네네. 부판에 그런데 시가 없어요. 김영사판에서는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한 작품인데요. 고려원판에 시가 빠진 게 많은 엄청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시 늦게 싫으셨나 보네. 이게 번역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누가 원문이랑 이렇게 같이 대조해야 하면서 볼 거야. 그냥 스토리 위주로, 캐릭터 위주로 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김영사가 나름 한국 무협 시장에 혁혁한 공. 시는 다 번역했다. 원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을 다 새롭게 제대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노출을 시켰으니까 네. 그것만 해도 김용 소설을 제대로 음미하는데 네. 매우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시들이나 고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관심도 없었고 네. 오로지 스토리와 캐릭터예요. 맞아요. 몰입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김용 소설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런 시들, 네. 그 관련한 역사적인 어떤 고사들 이런 것들까지 음미하면서 보면 더 이 세계를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곽정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죠. 고생을 했었잖아요. 종남산 오르는 동안에. 맞아요. 네. 예, 그때 구척이가 너가 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어디 구석진대로 데리고 가요, 곽정을. 데려갔더니 큰 바위 옆에 이게 칠흑 같은 이런 어둠에 쌓여 있는 이런 큰 바위를 만져보라고 곽정에게 합니다. 구척이가. 곽정이 만져보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야. 네. 놀랍게도 시 한 편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시 한 편이 손가락으로 만져보니까 새겨진 시를 그 손가락과 그 획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손가락으로 글을 쓴 거예요. 바위에. 바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시를 쓴 겁니다. 제 손가락은 코 파는 데밖에 안 씁니다. 파는 데도 씁니다. 아, 예. 바위를 팠네요. 그래서 이게 곽정이 놀라가지고 신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손가락으로 바위에다 글씨를 새길 수 있냐. 이거는 슈퍼 히어로거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대단한 이런 거의 헐크 수준의 이런 그 외공을 갖추어야지. 헐크라면 쓰겠죠. 사실 바위를 부시지 않을까? 맞아, 바위를 이게 부시겠지. 천룡팔부 시대 때는 손가락으로 쓰잖아요. 일양지로. 근데 여기 신조협녀 편에서는 일양지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맞아요. 김용 선생의 설명이 있어요. 네. 일양지를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바위에 글을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때 적혀 있는 시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거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방이 진을 멸하려다 실패하고 다리 밑에서 기거하며 하늘 보필하여 거사하니 그 뜻 하늘을 향해 우뚝 솟네. 적송과 함께 세월을 보내다가 뜻을 이루고자 훌쩍 떠나네. 출중한 인물과 훌륭한 책은 조물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양이 전진교를 일으켜 높은 기상으로 강호를 굽어보네. 빼어난 영웅의 기질도 때를 만나야 할거할 수 있으니 지난 날들 모두 부질없어 활사묘에 마음을 접네. 한 사람이 그를 불러내니 두 신선이 이곳에서 만나 이제 종남산 아래 세워진 전각이 희뿌연 구름에 휩싸이네. 이게 이제 이 시가 바위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시 전체가
이게 담겨져 있는 뜻이 되게 심오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가 네.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장자방, 자방이 진나라를 멸하려다 실패하고 다리 밑에서 기거하며 한나라를 보필하여 거사하니 그 뜻 하늘을 향해 우뚝 솟네. 이거는 지금 장자방의 그 초안지 고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방은 아시다시피 장량, 그 유방의 책사죠. 잘 모르겠어요. 유방의 책사. 그 설명 좀. 초안지는 아시잖아요. 초안지는 압니다. 예, 그 한나라의 유방과 그 초나라의 그 항우가 네. 서로 초안끼리 그 진나라 네. 이후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한나라가 이겨서 이른바 한 제국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그 항우와 유방의 그 초안지 전쟁을 뭐 게임화 시킨 것이 우리가 아는 장기. 장기죠. 네. 장기죠. 장기가 초나라와 한나라끼리의 전쟁 상황을 이렇게 게임으로 만든 네. 거예요. 그때 이제 유방의 책사로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장량이라는 인물이에요. 장량 다 처음 들어보시나? 그 장량 덕분에 그 한나라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대단한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개국 공신들이 한 자리 잡고 대단히 이게 뭐야 자손 대대에 네. 되게 부귀영화를 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장자방이라는 장량은 이 대단한 이런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송과 함께 세월을 보내다가 뜻을 이루자 훌쩍 떠나네. 이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원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박수 칠 때 떠났군요. 박수 칠 때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을 즐기면서 부귀를 탐하지 않고 네. 이 나라를 세우는 공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초연히 떠난 속세를 초연히 떠난 이런 인물로서 항상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량입니다. 이 장량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고사를 또 남기기도 했어요. 어떤? 그때 그 정도전과 이성계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조선 고려 말에 조선을 세울 때 네. 그때 정도전이 그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이성계가 그 무사로서의 이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도전이 나라를 세우고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가 재상이 돼서 매일 술만 취하면 주변의 좌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사서에 전해져 와요. 한고조가 유방입니다. 한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이용한 것이다. 이게 정도전이 술만 마시면 취해서 하는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행간이. 내가 짱이다. 이성계가 나를 이용해서 조선을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이성계를 이용해서 조선을 세운 것이다. 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성계는 유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방은 그런 식으로 조선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 임조영이 왕중양에 대해서 장자방에 빗대 시를 네. 쓴 겁니다. 손가락으로. 네. 그럼 임조영이 손가락으로 바위에 시를 새긴 거예요? 그렇죠. 임조영이 쓴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왕중양도 깜짝 놀라거든요. 임조영이 손가락으로 바위에 시를 새기니까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거의 신성급이잖아. 네. 능력이.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트릭으로서. 그 트릭을 누가 밝혀내냐. 여러분 그 사조선부고 세계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약사겠죠. 황용보다 황약사가 훨씬 더 똑똑하지. 네. 황약사가 그 트릭을 밝혀내요. 황약사가 한 번은 왕중양을 만나러 그 종남산에 왔다가 네. 이 이야기를 들어요. 바위에 손을 새기는 무공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약사는 똑똑하니까 황약사 껄껄껄 웃으면서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 있다가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있다 와가지고 자기가 그 시에 이어서 자신이 손가락으로 또 다른 시를 덧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중양이 전진교를 일으켜 높은 기상으로 강호를 굽어보네 부터 시작하는 네. 그 내용이 황약사가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약사의 심리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 왕중양에게 그 바위에 시를 손가락으로 새기는
그 무공에 대해서 듣자마자 네. 그거는 일양지로도 불가능하니 이거는 분명 트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양지가 그렇다면 트릭이라면 돌을 무르게 해야만 손으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돌을 시멘트 상태로 회귀시키는 거죠. 돌을 무르게 하는 이런 어떤 트릭이 뭐가 있을까를 바로 떠올리겠죠? 네. 머릿속에 막 이렇게 셜록 홈즈처럼 막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겠지. 그 중에 가장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이 돌을 무르게 하는 어떤 광물, 돌을 무르게 하는 어떤 그 약초,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석단인 거죠. 화석단이라는 거는 단삭,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약초를 수집해가지고 그걸로 제조한 이런 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호랑이 연고 같은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트릭이 가능하려면 이게 막 거창하면 안 돼. 손 안에다가 이렇게 짚고 이렇게 돌을 어루만지는 정도의 트릭이 가능한 이런 재질의 이런 아주 조그만 이런 돌같이 생긴 모양의 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임조영이 트릭을 썼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자기도 똑같이 한 달 만에 말미를 달라고 한 이유도 한 달 동안 자기가 이제 약초를 구해다가 화석단 만들려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올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거에 감안해서 한 달 후에 와서 자기가 똑같이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왕중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임조영이 쓴 시에 이어서 왕중양을 찬양하는, 왕중양을 빨아주는 시를 뒤에 이어서 쓴 겁니다. 그리고서 왕중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이거는 화석단으로 한 것이다. 이게 제 생각에는 황약사의 똑똑함도 물론 부각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임조영이 황약사급으로 똑똑하다 를 성격 설명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임조영이 똑똑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왜 그런 임조영과 왕중양 간에 그런 대결을, 바위의 손가락으로 시를 쓰는 대결을 왜 벌인 것이냐, 이거에 관한 설명을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한 거죠? 그 짓을? 일단 무공으로는 뭐 비슷하다고 나오죠.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공이 아니라 임조영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무공이 아니라 학문으로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승패를 겨루되 학문으로 겨룸으로써 만약에 그 임조영이 그 학문으로 그 대결에서 지면 평생 동안 다시는 왕중양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왕중양이 물어보니까 임조영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활사인묘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는 만나달라는 게 아니라 옆집에 살게 해줘 이거군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임조영은 그 왕중양을 되게 흠모합니다. 왕중양과 함께 뭔가 여생을 보내고 싶거든. 왕중양은 임조영을 왕중양도 당연히 임조영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임조영이 외모도 되게 출중하고, 이게 항상 출중해. 뭐 누구든 다 출중해. 머리도 되게 비상하고, 무공도 대단하니까, 자기 급의 여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왕중양 기본적으로 로맨틱한 인간이 아니에요. 왕중양은 사적인 이런 사랑이나 이런 거를 사사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공적인 가치, 공적인 의리, 바로 금나라에 맞서서 이 송나라를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네, 사실 활사인묘도 뭔가 그 요새처럼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나라에 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금나라에 대항해서 그 활사인묘에 이제 무기부터 온갖 이런 어떤 병기와 이런 병법서들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 놓고 대규모로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수많은 장치들을 만든 게 금나라 군대를 그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같이 생매장 시키려는 일종의 가미가제지. 가미가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또 이런 묘이기도 합니다. 거의 단용석이라는 장치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작동시키게 되면은 활사인묘의 영영 출입이 봉쇄되는. 활산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멋있는데, 이게 활자가 살 활자거든요. 살리다. 그리고 사자는 죽을 사자고, 이는 사람인 자. 이게 죽어있지만 산 것과 같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활사인이. 이게 뭐냐면 이 금나라의 이런 오랑캐들과 자기가 같은 하늘 아래 살기를 거부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네. 불공대천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네. 불부대천. 불공대천. 함께 하늘 아래 있지 못하겠다라는 네. 뜻이죠. 질대자. 하늘 아래서 함께 살지 못한다. 이게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활사인묘라는 거는 이게 내가 너희들과 이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치욕이다. 네. 라는 것을 활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임조영이가 들어와 살겠대. 그러니까 임조영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활사인묘가 마치 대부의 벙커처럼 그렇게 왕중영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제 그걸 포기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조금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이게 사랑에 좀 더 많은 삶에 많은 비중을 두는 그래서 왕중양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거든. 근데 왕중양은 그거를 받아줄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기 풍전등화에. 직전인데 내가 지금 처자식들이랑 알콩달콩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자식 키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약사랑 또 다른 캐릭터예요. 황약사는 그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막 자기 제자인 매초풍에게 막 사랑을 느끼지를 않나. 다리 분지르고 쫓아내. 애들 막 다리 분지르고 새로 젊은 여자 데려다가 다시 또 그 제자 만들고. 고화도에서 막 이렇게 결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적인 매우 인문적이고 예술적이고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황약사는 왕중양은 그런 예술적인 소양이나 뭐 이런 무슨 이런 이 은거조차도 황약사의 은거와 왕중양의 은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황약사는 도화도 그 도화도의 주인 아닙니까? 그쵸. 그 멋진 섬 하나를 통째로 구입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띵가띵가 일종의 뭐 그런 어떤 이런 외국 휴양지 같은 네. 곳에서 이렇게 은거를 하고 있다면 코니 아일랜드 같은. 그런 거죠. 뭐 이런 개인적 파라다이스. 모리셔스 같은 이런 섬이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지. 근데 반면에 그 왕중양은 활사인묘에서 은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혼자 은거하면서 자기 수양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금나라 그 군사들과 함께 그 죽을 생각으로 그 은거지조차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전 옛날 손학규의 은거가 생각나네요. 돌아와서. 네. 그랑도 비슷한가? 아니, 좀 다르죠. 그래서 왕중양이 임조영의 그런 일편단심의 구애를 이렇게 거절하게 된 이런 맥락들이 지금 말씀드린 공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거절도 있고 네. 그리고 구판에서는 그 고려원판에서는 왕중양이 그 마치 동자공이어서 받아주지 왕중양의 못했다라는 무덤이. 식의 뉘앙스가 풍겨진 서술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심판에서는 그게 삭제되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꼬였어요. 나중에 이제 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꼬였는데 지금은 일양지가 아마 단지응 가문의 단씨 가문의 주요 무공으로 그치. 설명되고 있잖아요. 근데 구판에서는 이제 원래 일양지가 왕중양의 왕중양의 거였지. 네, 네. 그 천룡팔부 쓰면서 그 단시 무공이 네,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들이 많이 예전에는 추가됐죠. 일양지에 동자공적인 이런 요소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됐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정리가 됐지만. 그래서 복잡한 설정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음. 일양지가 원래 대리 단씨 거고 선천공이 왕중양 건데 네네. 중간에 둘이 만나서 서로의 무공을 이렇게 교환해서 배웠다. 네, 그래서 일양지와 선천공을 같이 써야만 그치. 서독 구양봉을 막을 수 있다 식으로 그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게 됐죠. 그렇죠. 이 동자라는 게 그 동자예요. 그 동정. 뭐야, 동정할 때 그 동자. 관계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동자공이라는 무공이 갖고 있는 좀 재미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화보전이나 뭐 피사건법 같은 거는 저는 그걸 익힐 바에는 동자공 익히죠.
동자공이 훨 낫지. 네. 동자공은 뭐 뭔가 이렇게 고통은 없잖아요. 뭔가 제거하는 건 아니니까 약물을 옛날에 약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그 동자공은 근데 이 이성과 접촉만 안 하면 익힐 수 있는 무공이라는 점에서 현대 응용이 매우 가능한. 왜냐하면 요즘 현대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성과 아예 접촉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몇 있어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몇 있죠. 이게 동자공을 익힐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회적 풍토가 지금 마련되었다. 초식남들의 무공이다. 그치? 초식남들의 무공 그 있잖아. 동자공. 25세까지 접촉이 없으면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즘은 마법사가 대마법사다.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법사들이 안 되더라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어쨌거나 그 임조영은 그 왕중양을 너무나 사랑했어. 이게 근데 이게 좀 짝사랑이야. 서로 대등하게 수평적으로 사랑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임조영이 그냥 단순히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어떤 이런 전통적 여성상으로서 왕중양이라는 호쾌한 이런 남성 사내대장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임조영도 성깔이 있어요. 당연히 자존심도 강하고 호승심도 좀 있죠. 지금 이기려는 진짜 마음. 싫어해. 그렇지. 네. 그리고 자기가 절대 자기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도 없어. 친데. 직설적이진 못했죠. 그렇지. 자존심도 강하고 열렬히 상대를 사랑하지만 그거를 또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지는 못해. 이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 같죠. 그리고 부동산을 강하게 원하고 정말 부동산을 원했다기보다는 거기서 같이 살고 싶었던 거지. 점유권을 원한 거고. 이 내기에서 이기면 너랑 같이 살게 해달라. 그게 그 의미거든요. 활사인묘에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게. 사실 돌려서 얘기한 근데 거죠. 이 실제로 이겼잖아요. 임조영이 그 바위에 글 새겨가지고. 그 트릭으로 글을 새김으로써. 근데 왕중양은 그럼 내기를 들어줘야 되잖아. 네. 그럼 내기를 들어주는 방식이 당연히 임조영이 들어와서 하겠다니까 부부의 연을 맺겠다라는 것을 수긍하는 방식으로 들어줘야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데 네. 이 왕중양은 그 단어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표피적인 것만을 내기로 들어줍니다. 자기 종남선으로 가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자기는 나가. 이제 마음을 아는데 엄청 모르는 척을. 그래도 그 덕에 부동산 얻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지금 공업화. 부동산은 얻었지만 사랑은 못 얻었잖아. 전 부동산이 우리야 부동산이 이 사람들에게는. 응? 사람은 떠나도 부동산은 남잖아요. 임주영은 정말 허탈했겠네요. 진짜. 완전 허탈하지. 그런 상황에서 그 임조영은 그 사면님도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왜 아신다고 왜 아신다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제 여성분이시니까 저희 지금 임조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여성이 네. 한 남성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남성에게 거절당했어. 네. 그랬을 때 여기 무협지 세계에서의 그런 강인한 이런 자존심이 강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막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막수나 임조영 같은 캐릭터는 그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독을 품지 상대를 더 증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애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 격렬한 사랑일수록 격렬한 증오로 격렬한 미움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조영은 그 고묘파를 창시하고서 그 부동산을 뺏은 부동산을 자기네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고묘 활사인묘를 고묘로 바꾸어서 고묘파를 창시해놓고서 네. 전진파랑 철천지 원수로 그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중양도 고묘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지. 가르치고. 자기도 좀 떨떠름한 게 그쵸. 있으니까. 가면 괜히 문제 생기니까. 떨떠름한 것도 있고 고묘파는 여성들의 이런 커뮤니티고 그 전지파는 남성들의 또 커뮤니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들을 이렇게 딱딱 완전히 갈라 바로 옆 동네 살면서 바로 남녀 옆 산에 분반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중양도 알아요. 뒤에서 막 뒤통수가 뚫릴 정도로 째려보고 있는 건 아는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돌아보려고 하면 야야 보지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고묘파와 그 전진파가 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꼬여있게 된 역사적 배경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떠올려 보시면 초등학교 때 남녀가 어울려서 같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여중, 여고 막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가 같이 다니는 고등학교였지만 분반? 이게 분반을 시켰어. 저도 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고요. 가장 젊고 뭔가 이렇게 뜨거울 때.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고인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그 연애 뭐 노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희가 그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게 왕중양과 임조영의 사고라니까. 자기들이 사랑이 실패했다고 해서 밑에 제자들까지 서로 접촉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꼰대짓이지. 응? 그걸 하나의 예전에 나중에는 이제 이걸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미파의 창시자인 곽양이거든요. 곽양도 맞다. 양과에 대한 사랑이 실패하니까 그 비구니들끼리 모여서 절대 남성을 받지 않는 내 밑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내 밑으로 아무것도 내가 실패했으니 내 제자들도 대대손손 남자 만나지 마. 약간. 이 얘기잖아. 물론 나중에 장무기가 아미파 교주가 되긴 하지만 아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미파 잠깐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잠시. 잠시 장무기가. 아 그랬군요.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그 고묘파는 기본적으로 그 전진파를 되게 증오하는데 이 증오가 또 진짜 증오가 아니야. 사랑이라는 감정을 숨기기 위한 친데레적인 증오죠. 감정을 숨기기 위한.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제자를 받을 때 입문할 때 그 고묘파에는 입문할 때 그 왕중양 초상에 침을 뱉게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근데 왕중양 초상에 침을 뱉게 하는데 정면 초상에 왕중양의 얼굴 정면 그림에 침을 뱉게 하는 게 아니라 왕중양의 뒷모습에 침을 뱉게 하는 아 뭐야 소심해. 이게 임조영도 이걸 룰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네.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인데 그 정면에 얼굴에 침을 뱉게 하기는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표현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또 그렇다고 너무 이게 원수는 되기 싫은. 그러니까 꼬였다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임조영은 이 전진파 무공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파해할 수 있는 무공도 개발을 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옥녀심공 아니겠습니까? 네. 등등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소용료나 또 양과가 익히게 되는 무공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양과와 소용료의 어떤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소스들이 이미 임조영과 왕중양 시대에 많이 세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왕중양과 임조영의 그 좀 병적이고 꼬인 이런 사랑관계, 러브 스토리를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우리 예전에 기묘한 사랑, 뭐 병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그때 중에 호청우와 왕난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나죠. 호청우와 왕난고가 서로 막 한 명은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도 살리는 대단한 의술을 갖고 있고, 하나는 대단한 도구로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중독시키는 대단한 또 독술을 갖고 있잖아. 네. 이 독술과 의술로 부부가 서로 대결을 계속 벌이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내기, 쓸데없는 대결, 쓸데없는 경쟁이죠. 지기 싫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끼리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떤 경쟁, 승부로 뭔가 계속 바꿔내가지고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이게 자존심 강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병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져주는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서로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맞아. 사랑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이왕이면 남자 쪽이 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좀 내려놓는 게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좋습니다. 근데 호청우와 왕난고의 관계처럼 이 왕중양과 임조영의 관계도 뭐 좀 너무 그래. 왕중양이 좀 통 크게 좀 받아주면 안 됐나? 그니까
그러니까 대협인데 또. 그러니까 그 나라가 풍전등화지만 결혼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결혼하고서 같이 하면 되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금나라에 맞서 싸우자고 왕중양이 얘기를 하면 임조영이 자기는 절대 내가 대단한 무공을 갖고 있지만 남편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겠어요. 이렇게 할 여자가 아니거든 임조영도. 임조영 캐릭터도 왕중양과 같은 또 이런 우국지정이 있거든요. 네. 왕중양만큼 세질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당연히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남자가 같이 금나라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자 하면 임조영도 반드시 따라서 그럴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은 소설이 안 되기 때문에. 소설이 안 되고 소용녀와 양과가 만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오로지 이 소설은 소용녀와 양과의 관계를 뭔가 설명하기 위한 이런 그 설정으로 장치들이. 이 임조영이 이렇게 등장했었다. 저는 좀 재밌게 봤던 설정이 뭐냐면 옥녀건법이 사실은 전진건법과 세트였다. 그렇지. 이게 후반부에 밝혀지거든요. 그거 재밌죠. 네. 그 설정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조영이 왕중양과 같이 이렇게 함께 검술을 하나 건법을 창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중양이 와서 자기를 돕는 거죠, 검술로. 그래서 검술이 서로 합이 맞는 하나의 이런 옥녀 소신건법을 네.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건법이 이게 실용적인 건법이 아니에요. 왜냐? 왕중양 혼자서 1대1로 누구한테 져? 임조영이 혼자 싸워가지고 누구한테 건법에서 밀리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상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의 무공이. 그리고 실제로도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공은 철저하게 환상 속에서 뭔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런 건법으로 함께 뭔가 합을 맞춰서 검술을 뭔가 시연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상상에서 만들어진 건법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초절정 고수들이니까 그 건법이 나중에 양가와 소용료에게 있어서는 정말 서로의 생명을 구하는 네.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합이 맞는 서로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급히 그 공력이 소실되는 게 그 건법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절정곡에서 정화의 독에 이제 중독됐을 때도 네. 그 소용료에 대한 그런 그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때 더 건법이 세지는 건데 그 마음이 샘솟으려고 그러면 정화 독 때문에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런 장르적인 서로 상충되는 이런 설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라는 독과 이 옥녀 건법이 구현되는 방식이 서로 상충된다는 거야.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되게 재미있게 서술이 되고 있죠. 둘이 같이 쓰라고 써놨더니 근데 나중에 소용료 혼자 쓰잖아요. 그거 배워가지고 쌍수호박을 배운 다음에 한 손으로는 옥녀건법, 한 손으로는 전진건법 혼자 썼어요. 이건 조사의 뜻을 거스르네. 그렇지. 근데 하나의 마음이 합치됐을 때 완벽한 건데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세긴 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서로 합치는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그치. 뭔가 이 나르시스트적인 이상하네요. 야, 아무튼 그래서 이 임조영의 그 제자, 시중들던 여자가 임조영의 첫 번째 그 2대 사조가 되는 거고, 네. 그 사람의 제자가 이제 그 이막스와 소용녀죠. 그러니까 소용녀는 임조영의 그 한 다리 건넌 이런 제자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막스와 그 소용녀라는 또 제자가 이제 3회지간이라고 네. 할 수가 있을 테고, 소용료의 출신이 또 전진교랑은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소용료 도대체 친부모가 누군지 내가 궁금해. 네. 여기 중양궁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갔다는 것도 웃기고 이 민가에 네네. 혹은 뭐 무슨 비구니들 있는 절에 맡기고 간 게 아니라 남자들만 있는 이런 그 산 그 꼭대기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찾기 쉬운 데도 아니야. 일부러 올라가야 되고 막. 여기 그걸로 봐서는 이게 부모가 이 전진파 도사일 가능성이 맞아요. 부가 전진파 도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전진교 도사들은 이 결혼 안 하죠. 네. 부처기도 안 했고 마옥은 했는데 마옥 이게 했죠. 결혼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도 있네.
그러니까 왕중양도 그 전진교 자기가 조사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마오가고 손부리는 결혼한 다음에 이제 입교한 거니까. 아, 그러면 그 입교한 이후에는 결혼을 못 하나? 그건 정확히 조사는? 모르겠어요. 묘사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거나 거기는 남자들끼리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막 좀 이렇게- 애기 키우기 적합한 경우는 어, 아니죠. 그렇지. 그렇죠. 맞죠. 그럼 소용료의 이런 부모, 소용료가 부모가 누군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전진교의 중앙궁 바깥에 버려진 상태에서 네. 그 소용료를 전진교 도사들이 키우기는 곤란하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인이 와가지고 그 아이가 가엾으니까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하거든요. 이 중년의 네네. 여인이 누구죠? 중년의 여인이 바로 임조영의 몸종이었던, 그러니까 따지면은 고묘파의 2대 사조가 되는 사람이죠. 아. 근데 저희가 여기 안에서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좀 헷갈려. 네, 그 나중에 양과를 양과. 돌봐주는 노파와 조금 헷갈리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활사인묘에서 그 임조영의 시중을 들었던 여자가 그 나타나가지고 그 소용료 어린 그 깐난아기를 데리고 고묘로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거고 그러다가 십몇 년이 지나서 그 활사인묘 밖에 흰 깃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흰 깃발은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걸잖아요. 족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10서너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 바로 이막수죠. 이막수가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다니나 다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진교에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소용료가 처음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태어났을 때도 소용료가 전진교 중앙궁 앞에 버려졌었고 10서너 살에 전진교 도사들과 한번 접촉을 했고 네. 그 이후에 18살에 접촉하는 게 그 이 시점이죠. 네. 네. 이 신조염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거 어두컴컴한 데서 애기 키우면 애기가 좀 이렇게 눈이 멀지 않을까요? 정말 난 그런 근데 바깥에도 왔다 다니니까 바깥에서 새도 잡고 옥봉도 막, 키우고 그렇죠. 밖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용녀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좀 음침해질 그리고 것 같긴 소용녀의 그 미모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 흰 피부. 흰 자외선 피부는 그치. 아니, 정말 근데 고묘파에 지하에서 살면 하얘져요. 제 옛날에 지하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때 하얘졌었거든요. 제가. 18년 동안 있어봐요. 그럼 소용녀 같은 외모를 얻을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소용료 얘기를 또 못하고 고묘파 왕중양 임지영 얘기를 막 그 했는데 뭐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네, 역사 정리는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부님, 동주님, 이사매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님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